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번 2022년도 8월 내일이죠. 시험 보는 거에 대해서 모의고사 1회로 비대면 시험이 전격적으로 올해 또 이번 20일 날 내일 처음 시행되기 때문에 모의고사 문제 이렇게 내겠다고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얘기를 해놓은 상황이라서 그 모의고사도 한번 요 문제 나오는 거 어떻게 차이가 있고 바뀌었는지 그걸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교재는 뭐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 인포마인 그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지정한 그 저기 뭐죠 교재로 할 것이고요. 모의고사에 보시게 되면 1회부터 설명해 드릴 때 여러분 교재는 293페이지부터 303페이지까지가 거기 모의고사 1회 문제예요. 물론 이론 실기 다 포함해서요. 이론 문제는 예전에는 1번 문제부터 15번 문제까지 15문제였었는데 지금 FAT 2급 이론 문제가 1번부터 10번까지 10문제로 좀 축소됐어요. 그리고 이제 실기 쪽에서 문제가 좀 더 늘어났다는 얘기인데요. 일단 여기 이론 문제 1에서 10문제부터 한번 문제 풀어보면서 설명을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여러분 교재에 보시게 되면 출제 예상 모의고사 이렇게 출제하겠다고 공인회계사에서 교재에다가 미리 수록을 해 놓은 거랍니다. 2022년 8월 시험 전면 비대면 시험부터 대비하는 문제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들 그 출제 예상 모의고사 문제 나눠줘 드렸던 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문제에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기업의 보고 기간, 회계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보시라는 얘기고요. 또 기업은 일반 기업회계 기준 및 관련 세법을 계속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물음에 가장 합당한 답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자, 이론 문제 된 거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1번 문제는 기업은 그 목적과 의무를 이행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장기간 존속한다 라는 얘기가 나와 있네요.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이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는 말인가요? 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던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이 뭔지를 알아야지 이를 선택할 수 있겠죠.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에는 기본 가정은 뭘 뜻하는 거냐면 재무제표가 그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전제 조건을 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뭘로 기억하라 했냐면 기업 실체로 기억하라 그랬었죠. 기업 실체. 기업 실체란 말은 여러분이 법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었고요. 두 번째로는 계속 기업. 법인이 한번 여기 생겨나게 되면 법으로 인격을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청산이나 사업을 중단할 의도가 없다면 영원히 존속할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이 계속 기업이라 그랬었고, 세 번째로는 기간을 나눠 놓지 않으면 서로 통일성도 없고 그 성과를 측정할 수도 없기 때문에 기간별 보고라고 해서 기간별 보고는 뭘 뜻하는 것이냐면 여기 회계 기간은 어떻게 할 수 없다?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요거에 대한 얘기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 재무제표는 그 회계 기간이 1년 이내로 돼서 모든 것이 재무제표가 작성되는 거라는 얘기죠. 그럼 기본 가정이 세 가지. 장기간 존속한다는 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겠습니까? 물어봤잖아요. 뭐에 해당되는 거겠어요? 계속기업. 이 두 번째 얘가 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는지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중 회계적 거래에 해당되는 거 보기에서 회계상 거래를 좀 물어보는 거 있죠. 회계상 거래 1번 가야 보시더니 금거의 현금을 조사한 결과 100만 원이 부족하대요. 돈 부족한 거죠. 그럼 얘는 회계상 거래 맞죠? 부족하니까. 두 번째 나에 보시면 영업부 사원을 월급 150만 원에 채용하기로 했다. 채용은 아직 돈 나가는 거 아니죠. 그래서 채용은 회계상 거래가 아니다. 다해 보시면 사무실에 있던 상품 원가 70만 원을 창고업자에 맡겼다. 맡기는 것도 변하는 게 없죠. 그래서
회사의 재산의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답원도 마찬가지로 회계상 거래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컴퓨터용 책상을 그다음에 40만 원에 외상으로 구입했다. 재산의 변동이 생겼죠. 문제는 회계상의 거래다. 그래서 여기서 해당되는 회계상의 거래는 가하고 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라라고 쓰면 돼요. 3번이 답입니다. 되셨나요? 자, 이렇게 1번, 2번 문제 한번 풀어보셨고요. 그다음에 3번 문제도 보도록 할까요? 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의 대화 내용은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보니까 보기에 총계정 원장, 일일 자금 일부, 시산표, 재무상태표 되어 있는데 동그라미 1번 보니까 대차 평균의 원리에 맞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장부의 기록 오류를 검증하였다. 장부 오류 검증하는 거 뭐라 그랬었죠? 차변 대변 금액이 맞는지 장부 오류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1년 동안 기록한 거 결산 예비 절차 들어가면 바로 뭐부터 본다 그랬어요? 시산표. 그래서 시산표에 대한 설명이네요. 계속 읽어볼게요. 오류를 검증할 수 있어 그랬더니 응 맞아. 왼쪽에는 자산과 비용, 오른쪽에는 부채와 자본 수익. 얘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시산표 등식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수익이 기입되어 복식 부기 원리에 따라 누락이 되는 금액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해볼 수 있어. 3번. 그런데 거래에 대한 붕괴 자체가 누락된 경우 오류를 확인할 수 없어. 이 전체가 지금 제가 지난번에 수업할 때 말씀드렸던 시산표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시산표라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시게 되면 회계 목적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 회계의 목적 기본적으로 우리 재무회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무회계는 외부 회계정보 이용자한테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네들이 합리적인 의사판단을 결정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준다 그랬었죠. 자, 1번 보시게 되면 내부 이해 관계자에게만 회계정보를 제공한다. 이건 관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정부는 회계정보 이용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부도 외부 회계정보 이용자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외부 이해관계자인 채권자에게만 회계정보를 제공한다. 무슨 말씀을 외부 회계정보 이용자들한테 다 제공하기도 하고 또 내부 회계정보 이용자한테도 당연히 제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모든 회계정보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한다. 모든이죠. 내부, 외부 다 있으니까.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시게 되면 결산 정리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 찾으래요. 결산 정리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지금 결산 정리 사항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산 정리 사항에 대한 거 감가상각비 여기 까먹었을 테니까 제가 또 하나 여기 적어드려야 되겠죠. 재무상태표에서 결산정리사항 뭐뭐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기말 재고자산이죠. 두 번째로는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 세 번째로는 유형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네 번째로는 퇴직 급여에 대한 여기 추계. 그 다음에 별표로 그때 써드렸었죠. 현금 과부족이 있다면 현금 과부족.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외화 자산 또는 부채에 대해서 얘는 뭐하라 했었더니 환율 평가 해야 된다. 얘가 재무상태표에서 보편적으로 기말정리상으로 여러분이 해 주어야 될 것들이란 말이죠. 거기에 반해서 손익계산서에는 뭐뭐 있다 했었어요. 손익계산서에서는요, 첫 번째 손익의 예상이라 했었죠. 손익의 예상은 후불이면 미수수익이나 미지급 비용에 대한 거 써주셔야 된다 했었고, 두 번째 손익의 이연,
손익에 이하는 선불에 관련된 것, 실제로 돈을 주거나 받았으니까 선급 비용이라든지 선수 수익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우리 소모품은 자산처리법, 그 다음에 소모품비, 얘는 비용처리법에 대한 거 있었다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부가 가치세 정산하는 거, 다섯 번째 법인세 비용,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서 결산 정리사항입니다. 기말 정리사항입니다. 결산 수정분기예요. 얘기를 해드렸던 거예요. 자, 이걸 그냥 보신 다음에 문제 보시면은 결산 정리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게 뭔가요? 눈에 그냥 바로 들어오죠. 어떤 거였어요? 외상매출 구매수는 기말 정리사항이 아니라 그때 돈 받으면 써야 될 계정이죠. 그래서 5번에 해당되는 답은 1번이에요.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은 결산 정리사항에 다 있는 것들이죠. 그럼 제가 이렇게 정리해드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오면 다 그대로 적용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제가 정리해드리고 등등한 것들은 가능하면 사진 찍어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외우라고 그랬던 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5번까지 풀어보셨고요. 이제 6번 문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가나다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 뭐 설명하는 거예요? 좀 물어보고 있죠. 내용 불명인데 얘는 뭐예요? 입금액이죠. 입금액은 내용 불명일 때 뭐라 그랬었죠? 돈을 받기는 받았어. 근데 내용을 몰라. 그건 가수금이라 그랬었죠. 그럼 가수금에 해당되는 거. 그다음에 반대는 뭐였어요? 아직 내용은 몰라. 근데 돈은 지급했어. 그러면 출장 갈 때 가지급금이었었죠. 그다음에 두 번째 나에 보시게 되면 비품을 매각하고 돈 못 받았어요. 뭐라고 쓰라고 했었죠? 미지급금? 그러면 아니 미수금? 매각하고 미회수됐다 그랬으니까 미수금이 되겠죠. 그래서 미수금. 답은 뮤직 관련 캡슐이 6개 있어요. 어떤 캡슐을 사용할까요? 자, 그래서 미수금. 그럼 답은 가가 답이 되겠네요. 그죠? 안 봐도. 세 번째 다 해보시면 상품을 매입하는데 계약금 지급했더니 선급금이죠. 이 계정들 아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게 여러분 그 FAT 그 기초과정에서의 회계 이론 문제였었어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자료를 토대로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물어보고 있죠. 아, 감가상각비 계산하라는 문제네요. 자, 여기 문제를 보시게 되면 2021년 1월 1일날 지금 기계장치를 갖다가 800만원 주고 샀다네요. 근데 정률법으로 해달래요. 감가상각 방법을 뭘로 해달라? 정률법. 그 다음에 내용뉴스는 5년, 상각률은 0.45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할 때는 미상가 잔액 곱하기 뭐하라 그랬어요? 정률 또는 상각률 요것만 하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2022년도에 1년도에 1월 1일 날 샀다면 2021년 12월 31일 날 감가상각 한번 해야 되죠. 그러면 800만원 곱하기 정률 몇 퍼센트 가르쳐줬어요? 0.45 가르쳐줬죠. 계산기 두들겨 보면 얼마 나와요? 800만원 곱하기 0.45 하니까 360만원 나오죠. 360만원. 얘는 2021년도 전년도 했던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 2022년도에 하라잖아요. 그럼 2022년도 12월 31일 날 미상각 잔액은 얼마가 돼요? 이번에는 800만원에서 한번 상각했죠. 남아있는 금액은 얼마 남았어요? 440만원 남았죠. 얘가 미상각 잔액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곱하기 상각률은 똑같죠. 0.45 하게 되면 얼마가 나와요? 곱하기 0.45 했더니 198만원이 나오네요. 그죠?
그럼 여기서 물어본 질문은 어떤 거에 대한 문제였었어요? 2022년 기말에 한다고 그랬으니까 198만 원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198만 원 2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정리율법도 한번 제대로 연습해봤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봅니다. 8번 문제는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찾으래요. 재무상태표. 자, 재무상태표 작성 시 자산은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얼쑤 맞죠? 지금 이제 뭐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회계 원리 때 외웠던 재무상태표에 대한 구조 물어보고 있잖아요. 다 암기하고 계시니 이거 틀릴 리도 없을 것이고요. 2번에 보시게 되면 재무상태표 작성 시 부채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얘도 맞죠? 3번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큰 작은. 이거 틀렸잖아. 그죠? 이렇게 시험 문제 지난번에 이렇게 나온다고 얘기해드렸죠? 나왔잖아 이렇게. 그럼 답은 몇 번? 큰 것부터 원칙을 한다. 유동성이 크다는 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현금화하기가 쉬운 거. 그 뜻이라 그랬었어요. 그다음에 4번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맞죠?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자본에 관한 정보 제공한다. 빙고 맞았습니다. 그래서 8번의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볼까요? 9번 문제는 조금 전에 누가 질문했던 거네. 그죠? 다음 항공의 상품의 기초재고와 매출 자료래요. 선입선출법에 의한 기말 상품 재고액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죠. 자, 선입선출법이 뭐예요? 판매가 됐을 때 말이죠. 판매가 됐을 때 앞에 먼저 사갖고 온 거 먼저 팔리는 거죠. 그러면 얘는 다 팔렸겠죠. 기초재고는. 오케이? 근데 여기 프린트가 이상하게 됐대요. 얘 몇 개요? 얘 10,000개요. 밑에 거는 몇 개?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총 몇 개가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수량은 11,500개 있었죠. 근데 몇 개 판매했대요? 1,500개 판매했다면 몇 개 남았어요? 1,000개가 남아있는데 맨 마지막에 사갖고 온 게 선입선출법이니까 맨 마지막에 사갖고 온 게 1,000개가 남았겠죠. 그럼 맨 마지막에 사갖고 온 건 단가가 얼마예요? 600원이라잖아요. 그럼 기말재고는 얼마가 남아있겠어요? 60만원. 계산해봤어요? 되게 간단하죠? 근데 이것만 하면 재미없잖아. 자, 매출원가 얼마예요? 매출원가가 얼마냐는 것은 이렇게 계산해봐야 되죠. 그죠? 이거 복습하려고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계정은 계정 과목은 상품이고요. 자, 기초재고액 얼마 있다고 가르쳐 줬나요? 75만 원 있다고 가르쳐 줬죠? 단기 매입액은 얼마라고 알려줬어요? 600만 원. 기말재고액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했더니 얼마였어요? 매출원가 얼마예요? 요게 매출원가죠. 기초재고 75만원에서 600만원 더해서 60만원 빼니까 615만원이 매출원가네요. 이것도 간단하게 한번 연습해 본 거잖아요. 그래서 매출원가는요 615만원이 매출원가가 계산된다. 한번 복습했죠? 자, 마지막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채에 대한 설명인데요. 옳지 않은 것 찾으래요. 예수금은 유동부채 맞나요? 예수금은 우리가 직원들 월급 줄 때 원천징수 해놨다가 언제 납부하라 그랬어요?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그러면 다음 달에 나가야 되니까 유동부채 맞죠?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얘는 한꺼번에 직원들 퇴직금 다 한꺼번에 줘요? 내년에? 아니죠? 유동부채예요? 비유동부채예요? 그럼 답은 2번이 답이겠네요. 이것도 계정만 여러분이 암기하고 있으면 이거 일도 아니잖아. 이런 것들. 세 번째 단기 차입금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단기는 12개월 1년으로 구분한다 했었죠.
장기, 단기 맞는 거고. 그다음에 유동성 장기 부채는 보고 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해야 되죠. 얘도 유동 부채니까.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또 그냥 끝내기가 아쉬워서 하나 정리를 해드리면 부채 계정 진짜 낼 게 몇 가지 없어요. 그래서 유동 부채에 해당되는 거 유동 부채에 해당되는 게 뭐뭐 있어요. 우선 숫자를 한번 써볼까요? 첫 번째 잘 나오는 거 단기 차입금 유동 부채죠. 그다음에 두 번째 매입 채무에서 뭐뭐 있었어요? 매입 채무에서 외상 매입금 또 뭐 있어요? 그렇지. 그리고 지급 잘 기억하셔야 되죠. 그다음에 뭐도 있어요? 기타 채무도 있죠. 기타 채무에는 또 뭐뭐 있습니까? 미지급금. 그다음에 계약금 먼저 받으면 선수금 이렇게 있죠.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우리 배웠으니까 지금 여기서 배웠던 거 예수금이 있었죠. 예수금도 뭐죠? 유동부채예요. 다음 달 10일까지 다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하나 나왔죠. 다섯 번째 유동성 장기부채. 장기 차입금을 내년에 보고기간 시점에서 보고기간 말이에요. 12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내년에 갚아야 될 말이 도래하게 되면 걔를 유동성 장기부채로 대체해 주셔야 된다고 얘기했던 거죠. 유동성 장기부채도 여기 유동부채예요. 다 계정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계정 과목에 대해서. 얘가 회계 1급까지 계속 이거 물어봐요. 왜?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죽을 둥살둥 꼭 외우라고 그렇게 열심히 얘기해 드렸던 거랍니다. 그러면 이번엔 비유동부채 볼까요? 비유동부채는 뭐뭐 있어요? 첫 번째 장기 차입금.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사채 적어드렸었죠. 이고 두 번째는 사채. 얘는 뭐의 약자예요?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의 줄임말이라고 했었고요. 세 번째는 뭐 있어요? 그렇죠. 퇴직급여 충당한 부채. 이 정도까지만 기억하시게 되면 부채에 대해서 여러분이 빠삭하게 계정은 정리를 잘 해놓으실 거랍니다.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론 문제만 먼저 여기 8월 비대면 시험 대비해서 10문제 출제됐던 문제를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